네, 안녕하십니까. 그로스파이낸스 최종원입니다. 네, 네, 월간 그로스파이낸스 26년, 네, 6월호,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스타트업의 리스크 관리 관련해서, 좀 사례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가 뭔지, 네, 재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리스크 관리는 기본 개념부터 좀 살펴보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실무자분들이랑 재무 리스크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혼동하시는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리스크는 불확실성과 위험 노출을 두 가지 요건에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리스크라는 의미를 가장 쉽게 혼동하시는 이유는 이 리스크를 손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정확히 말하면 리스크는 변동성입니다. 예,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리스크 관리인데 손실을 막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손실 날 일이 없는데요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니 누가 손실을 먼저 계획을 합니까? 우리 잘 되는 거 먼저 계획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개념적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리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바다에 나갔을 때 상어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꽤 큰 리스크죠. 네. 근데 이 리스크가 이제 불확실성이란 뭔가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불확실성 이렇게 인지를 하셔도 만약에 우리가 물에 들어간다라는 이 익스포저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리스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바다에서 아무리 상어가 뛰어놀아봤자 우리가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제 리스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또 거꾸로 우리가 물에 들어가더라도 해당 바다에 상어가 없다. 네, 라고 한다면 아니면 이런 위험한 고기는 없다. 라고 한다면 또 리스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라는 건 이 두 가지를 필수 요건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비즈니스에서는 이 리스크를 태클할 수밖에 없는 게, 자, 만약에 저 상어가 그냥 위험 요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잡아야 되는 네, 비즈니스적으로 성과를 얻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이 그 불확실성을 익스포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리스크가 생긴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상어를 잡으려면 네, 뭔가의 장비도 필요할 거고 그 장비가 되게 좋을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고, 뭐 쌀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의사선택거리들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에서는 얼만큼 리스크를 감내하고, 얼만큼 이제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볼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이 사업의 비즈니스 리스크의 기본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스크 개념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두 가지 중에서 불확실성이 더 높은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제가 500원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뒷면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가져갈 겁니다. 자, 이 게임을 자, 500원 내고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2분의 1의 확률로 네,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200원을 내고 동전의 앞면을 나오면 이제 가져가시고 네. 아니면 이제 뒷면이 나오면 제가 가져가고 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 자, 두 번째 상황. 다이아몬드를 찾을 가능성. 네, 저 해변을 이제 풀어놓고 여기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은 어디일까요? 네,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이 문제를 냈을 때, 분명히 두 번째 상황일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지? 라고 하면서 첫 번째를 골똘히 고민하시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일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첫 번째로 몰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답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상황은 동전의 앞면 가능성입니다. 네,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상황은 2분의 1 확률일 때가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에요. 50대 50일 때. 네, 이럴 때가
오히려 가장 불확실한 상황이다. 변동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자, 그러면 해변에서 다이아몬드 찾을 가능성이 뭐 있다는 겁니까? 네, 이거는 불확실성이 없죠. 확실히 못 찾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동전의 앞면을 2분의 1 가능성에 대해서 비즈니스는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우측에 있는 해변에서 다이아몬드를 찾는 비즈니스를 하실 가능성은 비즈니스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아주 불확실하게, 불확실한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그 비즈니스가 실패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2분의 1 확률일 때가 가장 그 불확실성이 높은,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식을 들어도 항상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제는 올랐고 내일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할 때가 오히려 불확실성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가장 이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은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이제 아까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만약에 500원을 던졌을 때 2분의 1 확률로 우리가 이거를 가져갈 확률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대값은 25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50원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사실 비즈니스 기회는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00원을 내고 이 동전 던지기 게임에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50원의 기대 수익이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300원을 내고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꼭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300원을 내더라도 어쨌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난 300원이면 죽어도 안 할 거야. 이러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근데 우리가 100원만 내도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대 수익이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 비즈니스는 참여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가 어쨌든 리스크를 수반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우리가 얼만큼 이 돈을 들여서 비즈니스를 참여를 할 거고 그 비즈니스가 이제 깨졌을 때 얼만큼의 손실을 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리스크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리스크 관리가 단순히 뭐 이제 손실을 피하고 막 이런 관리 체계가 아니라 결국에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이랑 많이 맞닿아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얘기를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변동성이 낮은 볼러틸리티가 낮은 이 금리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기대 수익이랑 이런 이제 그 뭔가의 변동성이 거의 수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예금 같은 것들이 돈을 조금 넣더라도 안정적으로 금리를 주기 때문에 변동성은 별로 없겠죠. 우리는 항상 예상할 수 있는 그 수익을 얻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수익성이 낮겠죠. 네, 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수익을 낮게 주는 자본 수익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길 거고, 요거보다 조금 높은 게 뭐 주식시장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떤 때는 이제 기대 수익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기대 수익보다 실제 수익이 더 높은 경우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마, 네, 이런 것들, 막권,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로또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확률은 분명히 있고요. 네, 기대값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1등이 몰아줄 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제 불확실성 혹은 완전히 엑스트라 볼러틸리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이제 이것들을 이제 투자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리스크가 낮은, 변동성이 낮은 애들은 로우 리턴을 가져가고, 리스크가 높은 이런 것들은 이제 하이 리턴, 만약에 된다면 정말 큰 리턴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면, 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랑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피해야 되는 대상은 하이 리스크인데 로우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즈니스적으로 엄청 위험하기만 하고 결국에 리턴은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되고요. 가장 좋은 상황은 로우 리스크인데 뭔가 아주 되게 안정적인데 하이 리턴인 게 당연히 가장 좋겠죠. 네, 그래서 요 방향, 이제 우측 상단 방향으로 올라가는 관점으로 비즈니스를 계속적으로 설계를 하는 게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그 리스크 관리의 비즈니스적인 필요성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금융사업이다, 아니면 뭔가 이제 투자를 업으로 하고 계시는 뭐 이런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금융이나 투자 사업은 결국에는 리스크를 먹고 사는 네, 산업이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 팀도 있고 부서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고 전문 조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좀 번외로 치고 유통이나 제조 아니면 이제 IT 뭐 이런 일반적인 기업을 했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해외에 뭔가 그 수출을 하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이제 환율이 지금처럼 막 오르고 있으면은 이익이 좀 많이 날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환율이 갑자기 떨어지면 또 손실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해지를 하나도 안 했다, 네, 환해지를 하나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수익은 환율에 따라서 이런 주황 라인으로 널뛰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황 라인들로 생기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되는 것도 뭐 어쨌든 손실이 나긴 하지만 이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랬을 때 이걸로 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해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초록색 라인 네, 이렇게 해서 위험 관리를 수행해서 환해지를 좀 한다. 우리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환율이 너무 많이 떨어질 때 대비해서 뭐 파생상품을 가입한다거나 보험을 가입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렇게 좀 폭이 좀 줄어드는 네,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위험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리소스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안 하고 그냥 오픈해 놓으면 뭐 이렇게 손실 나고 이익 나고 하는 게 결국에 똔똔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큰 변동성을 맞았을 때, 환율이든 아니면 비즈니스적이든 이런 변동성을 만났을 때, 그게 최대 손실 허용 한도, 즉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때는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때 나타나는 게 손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자금적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현금이 고갈돼서 뭐 흑자 도산 막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는 비즈니스는 되게 잘했는데 이제 자금이 마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외부적인 그 효과 때문에 환율이나 뭐 이런 외부적인 효과 때문에 손실이 너무 크게 발생해서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아니면 사업을 일부를 덜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적정 이윤이 있다면,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수출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한 10% 정도의 적정 이윤만 내면 돼. 라고 한다면, 그 10%를 맞출 수 있다면 위험 관리를 해서 요 언저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의 기본은 결국에는 재무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가 현재 시점, 뭐 예를 들면 지금 26년 6월이니까 이제 거의 26년의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한 5월 정도까지 실적은 이제 집계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우리가 26년의 사업 목표를 남은 기간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했을 때, 더 잘 될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업 목표를 좀 면밀하게 세워놓고 자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체크해 보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리스크 관리의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업 계획 측면에서는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 지난 이제 저희 공유했던 이 프로필 이 그 영상에서 이제 낙관한 같은 개념도 이제 재무적으로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무 리스크 뭐 손실을 이제 염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결국엔 이 비관환에 대한 추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추정하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세우는 거. 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 목표를 세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적으로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네, 그 다음에 액션 플랜 세우고 이런 것들이 재무 리스크 관리의 이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제 거창하게 우리가 뭐 스타트업이 사실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할 짬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이더라도
궤도에 어느 정도 올라왔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매출 100억 정도는 달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앞으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거를 지키는 것도 좀 중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이랬을 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번 구축을 해보자. 간단하게라도 한다고 한다면 요 세 가지 요건을 좀 반드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의 기본 이 세 가지 요건은 스타트업이든 아니면 좀 더 큰 기업이든 아주 큰 대기업이나 은행이든 기본 축은 사실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하는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를 살펴보면 일단은 우리 회사나 우리 비즈니스의 리스크 요인을 식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판매 가격에 민감한 회사인지,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회사인지, 환율에 민감한 회사인지 이런 것들이 사업마다 다 다를 겁니다. 또 하나 이런 리스크 팩터들이 똑같더라도 손익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고, 자산 부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고, 현금 흐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유통이나 제조나 이런 일반적인 사업들은 아무래도 일단 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먼저 주게 되고요. 아니면 유동성, 현금 자금 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아주 큰 벤더가 하나 있는데 얘가 망하면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야. 막 이렇다면 이제 엄청난 리스크 요인이 글로 몰리겠죠. 네. 근데 우리는 뭐 환율은 괜찮아. 뭐 해외는 별로 상관이 없어.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차입을 크게 해야 되는 구조라서 금리가 너무 민감하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식별해 보는 거. 네. 요게 이제 1차적인 그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식별된 요인을 가지고 아까 보셨던 시나리오 플래닝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실제로 비즈니스 플랜상에서는 영업이익이 13%가 남아야 되는데 이런 리스크가 닥치면 1.5%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량적으로 책정을 해보는 거죠. 네, 실제로 리스크가 닥쳤을 때 얼만큼의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해서 요걸 알고 있어야 정확한 대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손실을 낼 건지 만약에 리스크 시나리오를 적용을 했는데 와 진짜 감당 못할 네,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리스크는 반드시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는 거 이게 두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고 뭐 이러면 모델링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재무 리스크에서 이제 상당히 강조했던 밸류 리스크, 뭐 어닝스 앤 리스크, 막 이런 이제 EAR, VAR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파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인식별도 했고, 측정도 했으면, 일단은 많이 왔지만, 사실 요까지 하고 끝내면 리스크 관리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결국에 중요한 건 대응이에요. 그래서 아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우리가 영업이 13%가 목표인데 1.5까지 떨어졌다. 이랬을 때, 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1.5를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뭔가 활동을 해서, 액션을 해서, 이거를 그래도 좀 끌어올릴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 액션 플랜이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리스크 상황이 상황 전에 정상적일 때는 경영진이든 담당자든 다 정상적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이런 것부터 좀 합시다. 네,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리소스가 뭐고 어, 꼭 이제 지켜야 되는 뭐 필수 자산이 뭐고 인원이 누구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액션 플랜을 세워놓지 않고 그냥 리스크를 얻어맞으면 이때는 다 패닉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대피 계획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일 때 세워놓은 대피 계획을 그거를 가지고 모의 훈련도 해보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놔야 실질적으로 이 액션 플랜이 돌아갑니다. 네. 패닉 상황이 되면 잘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자금적으로 봤을 때 자, 우리 회사가 현재는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정상적인 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저희 금융기관 가서 저희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면 마통 뚫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됩니다. 그때는. 근데 만약에 실제 리스크 상황이 거의 근접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은행이나 금융기관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네, 그래서 원래 됐었던 이제 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이 막힙니다.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이런 자금적 리스크나 손실적 리스크가 좀 우려가 된다면 미리미리 금융기관 태핑해놓고 빌릴 수 있으면 돈을 좀 빌려놓고 막 하는 이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요 위에 있는 단계들을 이제 스타트업 상황에서 조금 이제 해보면, 자, 경영진 관점에서는 일단 리스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까지 떨어질 거를 이제 그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는 리스크의 책임을 개인한테 지우지 않겠다. 요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자, 요인을 식별하고 계량하고 리스크 액션을 하는 이 과정을 참여를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더 이상 당신들의 책임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회사 전체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당근이라면, 만약에 근데 이렇게 논의가 안 된 상황에서 뭔가 터져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책임을 물을 거다라고 하는 게 채찍입니다. 네. 그래야 리스크 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상당히 큰 대규모 회사들이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요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최대한 리스크를 많이 끌어내는 거. 네, 요게 네, 중요한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당자 관점에서는 이런 시나리오 플래닝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플래닝이나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 계획도 세우게 되고 사업 계획을 하면서 아는 것들이 더 많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액션 플랜도 세우게 되고 이러다 보면 실행 능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는 거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적으로 유동성 자금 리스크를 해보면, 식별 평가를 했더니 우리 회사는 판매 가격이 민감하고, 환율은 좀 그 다음 정도로 민감하고, 물가는 별로 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별 평가를 해보시면, 그 경영진이나 이제 관리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 같은 데서 보통 합니다. 이게 큰 회사들도 리스크 관리위원회 하면 일부러 동그란 걸 막 그 구해와서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이유는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자. 네. 네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다 같이 얘기를 해서 좀 이제 그 도출을 해보자. 네. 공통적 결론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을 해보신 대표님들이 피드백 주신 경우가 많아요. 나는 전혀 리스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이걸 너무 큰 리스크로 생각하더라.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설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거는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나 이건 진짜 몰랐는데 실무적으로 되게 큰 리스크구나. 이런 걸 느끼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의사소통 과정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큰 회사들도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식별 평가나 이런 리스크 그 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계량을 했더니, 3쿼터쯤에 되게 큰 리스크가 있다. 잘못되면 우리 뭐 자금적, 유동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떨어진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제 조달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세운다. 이런 것들이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리스크 관리 예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식별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우리가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시작할 때, 처음에 할 때는 이런 뭐 딜로이트나 아니면 이제 뭐 글로벌 그 컨설팅 펌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리스크 지도, 네, 맵 같은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6년에는 이런 리스크가 많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맵들을 항상 업데이트를 해요. 네, 이 리스크 본부 같은 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항상 발간을 하거나 아니면 포스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토대로 한번 이렇게 쭉 꺼내보시고 개인적으로 먼저 한번 생각을 쭉 해보신 다음에 그거를 취합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아예 투자는 상관없어. 네, 사업 계획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ESG는 뭐 우리랑 해당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이제 내가 생각 못했는데 우리는 이 R&D 쪽에 핵심 기술 유출이 갑자기 걱정이 되네. 뭐 이렇게 이제 깨달으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요 맵을 토대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리스크를 발견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식별할 때, 자, 우리 회사는 금융시장 변동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네. 근데 중요도는 이제 재무적 영향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발생을 하면 자산 가격이 변동하면 우리는 자산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 비즈니스를 영위한다라고 한다면 중요도가 중간 단계는 되는 것 같다.
혹은 뭐 하이 단계는 되는 것 같다. 매우 위험한 단계가 있는 것 같다. 혹은 우리는 뭐 자산 가격 변동은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러면 로우. 네, 이렇게 좀 기준을 둬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평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그래서 재무적 영향. 네. 그 다음이 이제 발생 빈도입니다. 자, 금융시장 변동은 발생 빈도가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씩은 막 일어나. 네, 라고 한다면 이건 꽤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이. 근데 금융시장 변동 이건 예시니까요. 만약에 금융시장 변동은 뭐 IMF급 이런 거를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10년에서 2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발생 빈도는 로우. 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좀 둬서 이 두 가지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도출한 애들에 대해서 이게 중요도가 높은 건지, 발생 빈도가 높은 건지에 대해서 이런 거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 과정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담당자가 생각하는 경우가 차이가 좀 발생을 한다라고 인지가 되시면,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서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맵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중요도도 높고 발생비도 높은 거는 이제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 리스크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리스크 요인의 식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리스크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해서 원래는 우리가 사업 목표 달성을 하면 이런 순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이제 앞서서 이제 식별해 놓은 리스크 요인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식별하는 리스크 요인들이 우리 사업 계획에 들어왔을 때 네, 원가가 그다음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여기는 표현 안 했지만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결국에 우리가 순이익을 한 13% 정도 원래 냈어야 되는데 뭐 1.5%가 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거나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는 거 요게 측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거나 아니면 실제 그런 케이스를 들고 와서 이제 시나리오 플래닝을 해보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시나리오 플래닝을 좀 실제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관점에서 또 어떤 것들을 좀 더 이제 일반적인 리스크 요인에 비해서 좀 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 크로스 파이낸스 26년 6월호 리스크 관리 기초적인 이제 리스크 관리의 요건, 그다음에 이제 뭐 리스크가 뭐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스타트업에 특화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